안녕하세요. 위클리 민들레 이지은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이 제 생일이었는데요. 저는 생일 선물로 탄핵을 선물 받고 싶었는데 배송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은 아주 따뜻한 봄인데 자연의 봄은 벌써 왔는데 왜 대한민국의 봄, 우리 마음의 봄은 아직도 오지 않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저의 생일 선물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봄이 빨리 도착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유쾌한 정치 시사 위클리 민들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시민언론 민들레 김민주 기자님과 함께 최근 이슈들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탄핵 국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변호사님 또 생일이었는데 저도 3월에 생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탄핵을 선물로 받고 싶었는데 받지 못해가지고 이게 한 주 더 미뤄지는 건가 해서 1, 2, 3 때에 생겼던 이제 불면증이 다시 맞아요. 다시 생기고 있어서 약간 심란하게 보내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 저는 제 생일이 3월 11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3월 11일에 선고가 날 것이다. 3월 11일 설과 14일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생일 선물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꾸 늦어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의 사람들 또 이거 혹시나. 그러니까. 네, 저도 그런 마음이 사실 생기고 있어요. 맞아요. 네. 아니 저는 요즘 내란성 악몽을 꾸고 있는데 악몽. 이제 꿈속에서 막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저한테 야 네가 그 얘기해서 탄핵 기각된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야 저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막 해명을 하다가 깨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완전 레파토리예요. 계속 그런 꿈을 계속 이런 꿈을 꿔요. 괴롭습니다. 네, 이거 진짜 기각되면 어떡하지? 이게 막 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어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날 정말 충격받았는데요. 네. 이게 지난 7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 취소가 인용됐고, 네. 그리고 다음 날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이 됐죠.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당시 이제 석방된 다음에 바로 한남동 관저 앞으로 가가지고 차에서 내린 다음에 너무 당당하게 그렇죠. 지지자들한테 인사를 하고 너무 아무 죄가 없느냐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오늘이 이제 또 검찰이 즉시항고 이제 마지막 기한이었는데 네. 이제 법무부는 즉시항고를 이제 하지 않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고요. 네. 이제 법원이 이제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고 검찰은 구속 재판을 아예 포기한 셈입니다. 맞습니다. 이 구속 취소를 이제 법원에서 인용을 했는데 정말 법조인들이라면 다들 너무너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랬는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구속은 언제 취소하는 거냐면 구속 사유가 없을 때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 사유라는 거는 도주의 우려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도주의 우려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 취소를 하는 건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증거인멸 계속하고 있고 지금 그 요새처럼 자기 관절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 나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우려가 충분한데도 지금 구속 취소를 인용을 한 거고 더 문제는 만약에 그래서 풀어줬다면 그 결정문에다가 그 사유를 써야 돼요. 이 사람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없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라고 써야 되는데 그런 내용 전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동문서답 그냥 뭐 날짜가 어떻고 뭐 계산이 어떻고 이것만 써놓은 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놨다. 첫 번째 이 결정문이 잘못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이 있고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이 있어요.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는 10일 동안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을 했었고 그걸로 영장은 끝났어요.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기현 판사 본인이 발부한 영장이에요. 그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된 건데 지기현 판사는 검찰 니네가 계산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검찰을 뭐라고 하면서 자기가 발부한 영장에 의한 구속을 취소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굳이 몰라도 되는 이 계산을 하느라고 지금 보니까 표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내용이 이제 복잡하죠. 일반적으로 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계산을 정말 해방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해방 이래 우리나라에 수억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았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는 아주 해괴망측한 셈법을 썼습니다.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은 10일 동안 구속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검사는 10일 그리고 10일을 더 연장해서 총 20일 동안 구속해서 이제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그 전에 공수처에서 10일을 한 다음에 넘겨와가지고 검찰에서 영장을 연장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10일 동안만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체포 적부심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체포가 딱 돼서 왔는데 이 체포가 제대로 된 체포인지 아닌지를 판사한테 이거 체포 적부심 이거 좀 봐줘라고 하는 게 체포 적부심이거든요. 근데 그때 판사가 보고 이 체포 제대로 된 거야 라고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또 쳤고 그래서 이제 요게 포함해서 처음 체포된 시기부터 구속까지 해서 이제 10일인 건데 이 체포 적부심을 갔다 오는 동안은 수사 서류가 이제 법원까지 갔다 오기 때문에 그 사이는 수사를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으로 빼거든요. 갔다 온 시간으로 빼요. 그래서 그때는 그 서류가 접수된 때로부터 반환된 때까지를 뺀다라고 해서 시간을 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영장이 떨어졌는데 구속이 됐는데도 이 사람 한 번 더 그 한 번 더 판사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걸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데 그 판사한테 제가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이 제대로 된 구속인지 한 번 더 봐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장 실질 심사를 갔다 올 때는 그 사건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날수로 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체포 적부심은 오늘 밤 10시에 갔다가 내일 새벽 2시에 오면 4시간이 빠지는 거고 그래서 10일 더하기 4시간이 더해지는 거고 영장 실질 심사는 똑같이 오늘 밤 10시에 갔다가 내일 새벽 2시에 오면 4시간이지만 오늘 내일 해서 이틀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이 더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일 4시간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지기현 판사는 체포 적부심 할 때 4시간은 아예 빼지를 않았어. 그리고 이 이틀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 이 이틀은 4시간만 한 거예요. 그래서 10일 4시간 동안 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번도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도 난리가 난 게 지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 거냐. 거기도 지금 이제 피의자들 많고 구속된 피의자들 많잖아요. 우리 가족 어떻게 할 거냐. 우리 가족 그러면 몇 시에 그 사건이 접수가 되고 몇 시에 풀려나고 했는지 그 정보 공개 청구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험생 카페에서도 아니 이거 이제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검찰직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정답과 오답이 뒤바뀌고 탈락자와 합격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난린 거예요. 이 혼란을 만들어 놨어요. 황당하게 그지가 없네요. 너무 황당하고 이 혼란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이게 이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온 법, 그다음에 법 실무를 완전 뒤바꾸려면 당연히 대법원에서 어떤 그냥 지기현이라는 판사의 별난 생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바뀌는 게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를 하라고 한 거거든요. 즉시 항고를 하면 상급 법원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이게 이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위헌이다. 예.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2012년경에 즉시 항고가 위헌으로 취소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구속 취소가 아니라 구속 집행 정지였습니다. 집행 정지. 예. 네.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속 취소는 아예 그냥 이 신병을 풀어주는 거예요. 구속할 이유가 없다. 딱 풀어주면 그걸로 끝인 거고 집행정지는 뭐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아니 친척이 결혼식이야. 이러면 한 3일 정도만 잠깐 정지시키고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네. 네. 이 사람의 편의, 그다음에 인권적인 측면에서 잠깐만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속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속 집행정지 지금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집행정지를 판사가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하는 거예요. 검사가 이거 안 돼요라고 즉시 항고를 하면
즉시항고하고 결국은 판사가 다시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거 구속 집행정지가 맞아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이미 3일장 다 끝나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즉시항고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인권 침해 위헌이다라고 해서 그때 이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5년도에 그래서 국회에서 그렇다면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없애자. 이거 위헌이니까 삭제하자라고 하면서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삭제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두 가지는 취지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도 났고 요거는 즉시항고를 없애도 되지만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우겨가지고 남아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실제로도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했는데도 결정을 했는데도 이게 위헌이다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길게 설명을 했지만 검찰이 위헌이라고 말한 것 자체가 사실 거짓말이 된 거짓말이죠. 거죠. 예, 위헌이 아니라는 것도 네. 본인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법집행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만한 경찰이든 검찰이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가 아니에요. 그냥 행정법집행기관에서는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기 싫은 거죠, 그냥.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했을까? 2부에서 노영희 변호사님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죠. 네, 바로 어제였는데 이제 감사원장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이제 탄핵 심판에 이제 넘겨졌었는데요. 그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 이제 헌재 재판관 8인은 모두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국회 감정증언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고 재판관 3인은 이에 더해 감사원장이 감사원법과 헌법도 위반했다고 봤지만 근데 이게 탄핵이 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제 근데 검사 3인은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연루된 걸로 이제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이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이제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이제 발표했다는 이유로 이제 탄핵 소추가 됐는데요. 이제 헌법재판소는 또 이들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있고 언론 브리핑에서 이제 허위 사실을 발표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그게 또 법률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아마 이제 업무에 복귀가 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과 국회 감정증언법을 위반했다라고 판시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감사 결과를 바꿔가지고 시행을 하려면 그 주심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주로 이제 심의했던 위원의 열람을 하도록 한 다음에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걸 결여한 다음에 바로 시행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같이 어떤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국회 감정증언법도 위반했다고 봤는데요. 현장 검증 실시 통보서, 그러니까 현장 검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뭔가를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주지 않은 그 사유도 소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 증언감정법 10조 4항 및 제4조 1항에 위반된다라고 이게 딱 적시를 했습니다.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그런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건 맞다. 하지만 이것이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어서 탄핵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핵을 하면 이게 파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파면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 있다라고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이게 이제 재판에서 김건희의 계좌가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활용된 정황이 다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뭐 휴대폰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걸 압수수색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뭐 사건이 있은 지 뭐 한 몇 년이 한참이 지났고 또 사건이 시작한 지도 3, 4년이 지났고 이 검사들은 얼마 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그 증거를 다 얻을 수 있었겠냐, 얻을 수 없어서 압수수색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선회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문제가 있긴 한데 니네가 좀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좀 선회를 했었고 또 최재훈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가 김건희 여사 휴대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사실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영장을 신청한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엄청 분노를 하면서 아니 법원에서 기각을 했다고 이랬는데 하루 지나서 정정합니다. 우리는 신청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요것도 허위 사실은 맞다. 하지만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코바나 컨텐츠 사건하고 요 팀에서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니네 헷갈렸을 수 있다라면서 이제 또 선회를 해주고 있어요. 이 재판관들이. 그러면서 다만 니네가 그렇게 거짓말로 답변하는 바람에 이걸 들은 국민들은 아마 헷갈렸을 거야. 그 부분 니네가 잘못했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종합하면 국회의 답변이 부정확하고 무혐의를 더 강조했고 의원들이 재질문하는데도 정확하게 바로잡지 않아서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법을 위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이 4명에 대해서 탄핵이 기각이 되니까 이제 이 보수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것도 좀 봐오셨죠? 그쵸. 네, 이 탄핵 기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사실 극우 세력이나 이런 쪽에서도 환호를 하고 있죠.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 측 이제 변호인단 윤곽근 변호사가 어제 2시에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네. 이제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최 감사원장 탄핵이 기각이 됐으니까 비상계엄 자체도 정당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눈 게 정당화되는 도구로 이제 쓰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어차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민주당의 이제 줄탄핵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최 감사원장을 탄핵을 시켰으니까 비상계엄을 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최 감사원장의 탄핵이 이제 기각됐으니까 당연히 비상계엄 또 정당한 거다. 이렇게 어제 너무 당당하게 23분 동안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태까지 계속 내란 이유로 계속 그랬지만 이제 극우 세력들한테 비상계엄성의 정당성을 이제 다시 한번 전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이제 뭐 이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되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최 감사원장이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됐으니까 윤 대통령 탄핵도 기각될까봐 이제 그게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근데 뭐 물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더 똘똘 뭉쳐서 탄핵 집회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힘을 싣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우리 그 화면에 좀 띄워주셨는데요. 네, 그 전에 거 보시면. 네, 요거.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거 봐라, 기각되는 거 봐라. 이렇게 기각될 거. 탄핵을 남발했으니까 계엄을 한 거다. 야당에서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요게 이제 검사 탄핵 이제 기각될 때 결정문인데요. 빨간 줄 보시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윤곽근 변호사는 이 결정문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윤석열을 매기려고 그랬다. 왜냐하면 탄핵을 남발했으니 계엄을 한 거다. 근데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엄을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나 똑같거든요. 저 이유의 요지, 적법 요건에 대한 판단을 보시면 무슨 뜻이냐면 어쨌든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소명이 되었잖아요.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헌법 수호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 탄핵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결정문들을 읽으면서 느낀 게 처음에 이제 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막
그 언론에서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8대 0으로 전부 기각됐다 막 이렇게 나오면서 이재명은 석고대죄하라. 이거 뭐 무고성 탄핵이다. 그리고 이 검사 3명과 감사원장이 아주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정말 잘못 하나도 없는데 피해를 당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결정문을 읽어보면 잘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잘했다는 없습니다. 게 아니라 네. 다 법률 위반했다. 하지만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니네 수사 제대로 했는지 난 참 의문이 든다. 이것도 똑바로 했어야지. 하지만 법률 위반까지는 아니다. 사실 저는 잘근잘근 씹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파면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보수 신문들은 얼씨구나 잘됐다. 줄탄핵이라고 하면서 지금 또 8대 0의 스코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8명에 대해서 탄핵 의결을 했는데 8명이 다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금 4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전 4명은 뭘로 탄핵 기각이 됐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억울한 피해자인지, 야당의 줄탄핵에 따른 피해자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민 장관, 이 탄핵이 됐었죠. 이태원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참사가 있었을 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탄핵이 됐었는데요. 탄핵 의결이 됐었는데, 소추가 됐었는데 5명은 법 위반 없다고 했지만 4명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동환 검사, 보복 기소한 검사인데요. 9명 중에 6명이 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6명 중에 2명이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해서 5대 4로 기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파면은 아니더라도 징계받아야 되거든요. 징계가 근데 내려진 안 적이 내려졌죠. 네, 그게 문제죠. 네. 이렇게 되면 검사 징계 누가 하는 거냐면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를 요구해야 됩니다. 요구 안 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했는데도. 그러고 이정섭 검사는 기각이 됐지만 결국 얼마 전에 검찰에서 똑같은 사유로 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죄를 저지른 거죠. 이때 왜 기각이 됐었냐면 검찰청에서 자기들 사건하고 있으니까 사건 서류 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헌재에서 판단을 못했어요. 기록이 있어야 판단을 할 거잖아요. 헌재나 국회는 강제 수사권이 없거든요. 네. 불러다가 얘기만 들을 수가 있는데 지가 뭐 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사건 서류도 안 주니까 판단을 못했던 거죠. 결국 기소됐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4대 4로 8명 중에 4명은 방통위법을 위반했고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4대 4, 8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6명을 채우지 못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판사들이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이 나를 굉장히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고 파면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기각됐으니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언제 하겠다 이런 소식은 없죠. 이제 뭐 탄핵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이 이제 계속 돌고 있는데 아직 언제 하겠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근데 뭐 17일 날 선고일이다 이런 루머가 돌고 맞아요. 있는데 네네. 확인된 거는 아니고 근데 뭐 그날 선고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직 정확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제 근데 경찰이 지금 오늘 탄핵 심판 선고 대비 상황에서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하고 이제 헌재와 인근 주요 시설 이제 도심권 치안을 이제 강화한다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탄핵 선고 당일 헌재 주변 학교가 이제 11곳이나 있더라고요. 이제 네. 그냥 학생 안전의 위험이나 안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임시 휴업을 하기로 했고 거기에 있는 곳 보니까 이제 유치원이 2군데,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 등 이제 총 11군데 있는데 유초등학교나 이제 특수학교 6곳은 이제 선고 전날에도 이제 임시 휴업을 하고 중고등학교 5곳은 선고 전날 단축 수업을 하거나 단축 수업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격양된 분위기를 이제 네. 염두에 두고 이런 걸 이제 시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에서도 거의 역대급으로 기동대를 동원을 할 예정인데 전국에서 다 모일 예정이고요. 한 200여 개의 기동대가 모일 거다. 그러면 한 개의 기동대당 한 60~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4,000명에다가 이제 경찰서에서 교통이라든지 또 다른 경비, 정보, 뭐 지구대 직원들까지 다 합치면 한 15,000명 정도가 아마 동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어떤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찬성하는 그 시위대하고 반대하는 시위대 간에 이제 어떤 그 돌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뭔가 충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서부지법 사태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인용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헌법재판소로 침입을 하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한 100m까지는 완전 진공 상태. 거기 아예 민간인을 들이지 않을 생각이고 양쪽도 부딪히지 않도록 충돌 방지 이런 거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주변에 학교뿐만 아니라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 상가들 다 이렇게 문 닫게. 그날 하루는 문 닫게 경찰관들이 다 가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지난 박근혜 탄핵 때에도 탄핵이 인용이 되니까 그 인용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막 거의 폭동 비슷하게 그때는 지금처럼 격화된 상태가 그쵸, 아니었는데도 그쵸. 불구하고 한 4분 돌아가셨어요. 4분 돌아가시고 막 이제 유리창 부수고 이런 거 있었고 또 이제 기자들 상대로 야, 니네가 편파적인 기사를 써서 그래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폭행 행사하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경계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들레 칼럼 기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칼럼 가지고 오셨죠? 아까 이제 변호사님과 같이 불면의 밤을 이야기했었죠. 네. 내란이 망가뜨린 한국인의 정신 건강입니다. 뭐 저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이제 많은 이들이 정신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의 밤 이후 이제 소위 내란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님도 그렇고 이제 네. 정신 건강이 파괴되고 있는 건데 진짜. 예, 정말 심각한 거는 이제 특히 광주 민주 항쟁을 겪은 사람들은 심각한 불안으로 이제 일상을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때 생각이 다시 날 트라우마가 거잖아요. 다시 올라오는 예, 거죠. 예. 이제 군대가 이제 국민을 향해 총구를 거누거나 국민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제 발표한 일이 이제는 사실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 내란의 역사가 퇴행되고 한국인의 이제 정신 건강마저도 이제 파괴된 건데. 네. 근데 사실 원래도 한국인의 정신 건강이 그렇게 양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이 되게 많다면서요. 네, 뭐 2020년부터 이제 2023년도까지 이제 비교한 자료를 보면 우울증이 이제 83만 명에서 104명으로 늘어났고 불안장애 104만. 같은 경우는 네. 74명에서 88만 8만. 명으로 네. 늘어났고 공황장애는 19만 명에서 24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쭉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득권층의 사람들의 이 가진 이제 정신 질환이 가학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가학증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서 자기보다 가난한 친구나 네. 부하 직원이나 아. 이런 사람들한테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건데 이제 가끔 뉴스에 나오죠. 갑질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갑질이죠. 그래서 기득권층이 이제 위계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네. 뭐 이런 거 구설수에 오르고 하는데 이제 만약에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정신장애가 가학증이라고 하면 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질환이 이제 우울증인데 이게 그러니까 네. 뭔가 슬픔과 분노와 어렸을 때 그런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기득권들은 그것을 가학증으로 자신의 일상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자기가 약한 방법으로. 사람한테 막 네. 표출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표출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우울증을 앓게 된다는 그런 그쵸, 뜻인 그쵸. 거죠. 예. 근데 솔직히 기득권층이 얼마나 되지 않잖아요. 네네. 이게 절대 다수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개혁이나 이런 게 이제 하나씩 좌절되는 거 보면서 이번 네. 일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뭐 이제 분노를 건강하게 표출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행복지수도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 좀 특이한 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행복지수는 좀 높은 편인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청년 행복 그 감도 나이 든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사실 굉장히 낮은 거고. 청년의 행복 지수가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열악해서 당연히 중장년기층은 이제 자식 뒷바라지도 해야 되고 네. 노년기에 그러면 이제 빈곤층으로 전락이 되니까 인생 전반기가 사실 불행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청년층으로부터 나이가 들수록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 계속 떨어지는 아, 거죠. 이제 네네. 왜냐하면 경제적 불평등이 오게 되면 그게 이제 행복이랑 직결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급속하게 정신 건강이 악화돼서
그 참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자살을 이제 선택하는 우리나라가 또 자살률이 예. 높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90년대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위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이후로 계속 1위예요? 계속 1위예요. 아 참 마음이 아프죠. 이제 2023년도가 이제 10만 명당 27.3명이고 2013년 이후 이게 최대치라고 하는데 뭐 내란의 불면증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안 그래도 취약했던 한국인의 정신 건강을 이제 극단적으로 파괴해서 네. 이제 자살을 강요해 온 것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결론적으로는 내란 진압을 하고 사회 대개혁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성공해야 우리가 이제 우리의 행복감, 뭐 우울증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아 이분이 이거 쓰신 분이 김태영 네, 맞습니다. 김태영 소장님, 교수님, 예, 소장님. 교수님, 예. 아,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란이 빨리 네, 극복돼야 네, 된다. 극복돼야 됩니다. 정말 정신건강이 너무 힘듭니다. 내란이 망가뜨린 한국인의 정신건강.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칼럼은 뭔가요? 혼란 더욱 부추기는 주요 언론의 기만적 중립보도. 정말로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네. 예, 이제 뭐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아직 전혀 수습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네. 내란에 동조하는 국무위원들은 여전히 정부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내란 정당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은 이제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대표를 공격하거나 극우 세력의 지지층을 이제 끌어모으고 있으니까 사실 당연히 내란이 정리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결론적으로는 이제 나라 경제 무너지고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게 사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이제 뭐 혼란이 가중시키는데 뭐 국민의힘, 뭐 검찰, 뭐 극우 세력, 뭐 이런 수습 방해 때문이기도 한데 사실 저도 기자긴 한데 네. 이제 주요 언론들의 사실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예, 뭐 이제 주요 보도를 이제 살펴보면 내란 동조 수법이라고 우리는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게 기계적 중립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계적 중립이란 게 뭐냐면 뭐 만약에 이제 탄핵 찬반 집회를 보도를 한다고 하면 찬성과 반대를 50대 50 똑같이 보도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네.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집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폭동을 일으켜갖고 그다음에 어떤 헌법을 문란하게 할 그 국정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는 거고 우리는 그 피해자잖아요. 정말 죽을 뻔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네. 아니 그 가해자와 피해자를 마치 대등한 것처럼 그냥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어라고 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고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네네. 종편에서 패널로 좀 몇 번 나갔었는데 거기서는 50대 50도 아니에요. 그냥 저쪽 얘기만 해요. 그냥 저쪽 얘기만 하고 힘드셨겠다.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구속 취소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아니 무슨 구속 취소야. 근데 즉시항고를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도 아니 이거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앞에 거 싹 빼고 법원 행정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중립성 위반 아니냐고 여기에 대해서 한 30분 토론을 하는 거예요. 와, 이 핵심이 뭔지 전혀 완전 다 빼놓고 그 다음에 또 어제 탄핵 기각된 거 감사원장과 그 검사 3명에 대해서 전체 4명 탄핵 기각된 거에 대해서 8대 0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민주당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비상계엄이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요. 사람인 것처럼. 예, 예. 예.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뭐 이게 무슨 내란 아니냐. 뭐 무슨 자기들이 한 내란이라 이걸 무슨 똑같다고 하려고 그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판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이제 언론 학자들도 그렇고 시민단체들도 이런 보도 태도를 이제 바꿔라.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사실 뭐 달라진 것은 없고요. 이제 국민의힘이나 뭐 윤석열의 옹호 발언을 그대로 이제 받아서 보도한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가치 판단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말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받아서 쓰면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 말이 맞는 것처럼 이제 보이니까 맞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탄핵 소추된 내란 수계 측근과 이제 변호인들의 궤변들도 그냥 그대로 생중계를 하니까 이런 네. 보도가 계속 보도되니 혼란을 이제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뭐 만약에 윤석열과 내란 일당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했는지. 네.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쓰고 야당의 비판과 이제 대등하게 기사화를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이런 보도 행태에 대해서 이걸 지적하거나 바로잡아주는 기관이 이게 방통위 아닌가요? 방통위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없죠.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으로 시민들과 이제 야당의 분노는 거의 그렇죠. 그게 다른 상황인데 그리고 뭐 그거에 항의해서 뭐 삭발도 하고 단식도 하고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데 뭐 주요 언론들은 국민의힘이나 극우 세력 집회를 같은 비중을 똑같이 하니까 네. 이게 뭐 국민 감정이랑 또 완전 이제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런 사태가 된 게 사실 주요 언론들이 객관적인 저널리즘 중립 만능주의 이렇게 네. 해야 자기네들이 이제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기계적 중립을 그냥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본인들 마음이 그게 편한 걸까요? 사실 민들레는 그러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네. 민들레는 그러지 않는데 네. 정말 관점이 없잖아요. 관점이 없고 양쪽을 똑같이 그냥 다루는 그러지 않으면 뭐 국힘이나 저쪽에서 이렇게 뭔가 비난을 받고 이래가지고 그게 두려워서 그러는 건지 그런 점들이 참 걱정입니다. 네, 이제 뭐 기계적 중립이 이제 당연히 진실을 모호하게 하고 내란 세력을 그대로 이제 보도하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 기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요 언론에서 있는 기계적 중립이 국가적 혼란을 부추기고 이제 민주주의의 독이라고 밖에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세 번째 칼럼은 내란의 빠른 종식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오늘은 전부 이제 내란으로 다 선택을 하셨네요. 많이 화났습니다. 네, 네. 내란의 빠른 종식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누가 쓰신 칼럼인가요? 아, 이 칼럼이 네. 이게 우리 민들레 계신 민들레에서 네네네. 네. 저도 이제 헌법재판소 진술을 이제 쭉 다 이제 뭐 직접 가지는 못해도 계속 챙겨보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오로지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 이제 자신을 탄핵했다는 이제 논리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제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만 내고 있죠. 네, 그곳에 그러면서 뭐 계엄령,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계엄령이 경고형 계엄이었고 계몽령이라고 이제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사실 이거 되게 말장난이잖아요. 그럼요. 저는 정말 뭐 물론 당시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그게 어떻게 군인이 쳐들어오는데 맞아요. 네, 그게 말이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말장난일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뭐 이제 다 밝혀진 바도 많잖아요. 이제 모두가 다 목격을 했잖아요, 정말.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네. 근데 만약에 진짜 계엄 당시 군에서 모두 행동했던 곽종근이나 홍장원의 이제 진술도 다 일치하고 그리고 헌재 재판정에서 윤석열과 이제 변호인단의 사후 발언이나 변명도 이제 전부 다 배치가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 이런 말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모든 이제 발언과 행동에는 조금의 죄의식이나 범법 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를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네. 이 칼럼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칼럼 설명까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나오시나요, 우리 김민주 기자님? 언제나 불러주신다면 변호사님 만나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부에서는 노영희 변호사님 모시고 구속 취소와 탄핵 심판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노영희 변호사님 모시고 탄핵 심판 및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제가 처음 와보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뒤쪽을 네. 보시면 네. LP판도 있고요. 오, 여기 너무 좋다. 여기 피아노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앞에 저렇게 생긴 어쨌든 네, 되게 네. 뭔가 멋지네요. 네, 그렇죠. 끝나고 나서 피아노 한번 쳐보시고 가시기 그럴까요?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 1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아니 일단 직위원 판사의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이 구속 취소, 이상한 날짜 계산, 이상한 시간 계산으로 인한 구속 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다들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말 뭐 짜고 했다 이런 설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제가 보기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에서마저도 그렇죠. 야, 너 무슨 소리야? 네. 미쳤구나 네가 이러면서 우리 한번 올려봐봐 좀. 그러니까 제발 제발 좀 올려봐. 우리가 맞아. 제대로 판단해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다 또 검찰 그래 해볼게 이러더니 그래 그래도 안 돼 이런 걸 맞아요. 보면 네. 내가 보기엔 정말 다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거밖에 생각이 설명이 맞아요, 안 돼요. 맞아요. 네. 왜냐면 직위원 부장의 결정 내용이 너무 모순적이고요. 네. 우리 다 알다시피 10분을 오늘 밤에 11시 50분에 구치소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루예요. 하루예요, 하루. 10분 동안 네, 시간돼 네. 있어도 하루를 하루. 빼줘요. 맞아. 그 사람이 나중에 유죄가 났을 경우에 네. 그럼 그건 누구의 이익입니까? 그거는 피고인의 이익이죠. 피고인의 그렇죠. 이익이죠.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좋아 그러면 직위원 말대로 네.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칩시다. 이건 또 분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네. 분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오늘 밤 11시에 그러니까 10시 59분에 구속이 돼서 들어갔으면 1시간 1분만 1분. 있으면 24시간 하루를 사실 이제 구속이 된 거를 쳐주는 건데 맞아. 이 사람 말에 따르게 되면은 그냥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경우가 봤어요? 나는 변호사 20년 했지만 정말 한 처음 번도 못 봤어요. 봤죠. 한 번도 못 봤죠. 그래서 무슨 한겨레 이렇게 만평 같은 거 보니까 검찰 사망식 해가지고 뭐라더라 3일장인데 72시간 장인가요? 막 약간 시간으로 계산해서 막 그런 거 맞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나는 좀 이상한 게 검찰은 나는 윤석열 씨가 자기들의 검찰총장이었고 네네. 또 다 자기네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이니까 윤석열 씨를 위해서 뻔뻔하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했을 때 네. 법원이 안 받아들여 주니까 막 4시간 만에 갑자기 더 연장 신청하면서 맞아, 뭔가 맞아. 태도를 좀 취했지만 네. 사실 그들이 원했던 거는 이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뭔가 해주길 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검찰은 자기네 편이니까 가재는 개편이라고 네. 그럴 수도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전 직위원 부장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판사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네. 이 검찰은 게다가 법원 사찰, 판사 사찰 때문에 너무 창피해하고 네. 억울해하고 모욕을 느꼈던 게 판사들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딱 그 사람을 위한 맞춤형 해석을 이상하게 맞아. 욕먹어가면서 자기가 욕은 다 뒤집어 써먹어가면서 그렇게 예.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사실은 직위원 부장은 성향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좀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 좋아하나 봐. 아 그래요. 나 무죄, 몰라요. 무죄. 몰라. 저기 왜냐면 이재용 무죄 무죄 여러 있고, 개에 대해서 무죄 전부 무죄했고. 예. 근데 유아인 같은 사람은 또 이제 맞아요. 연예인이 한번 그렇게 마시가면 예.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유아인은 또 세게 막 밀어버리고. 네. 근데 많은 언론들이 그때 이 사람은 뭐 법리에 밝고 성격 좋고 뭐 이렇게 계속 나왔단 그렇게 말이죠.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석이었나?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를 좀 많이 때리는 편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성향은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지도 않은 게 네. 이 대법원에서 재판 연구관 2번이나 하면서 맞아. 6년 예. 동안 하면서 네. 기자들하고 되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구나.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나쁜 사람 아니라는 평.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란 네. 이제 자기와 같은 부류들을 말하겠죠. 그런 엘리트적인 네,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인간관계 지향적 성격의 판사님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좀 포석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검찰하고 법원이 짰을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하고 법원 사실 그렇게 짤 수도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네. 뭐 아시다시피 옛날 같으면은 다 서로 통하니까. 네.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때는. 네, 그러니까 막 전화해가지고 야, 네. 뭐 이런 것도 옛날에 됐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이 31기 기수는 그렇지 않고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기수도 그렇고 둘 간의 관계는 사실 되게 멀어져 왔거든요. 이렇게 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요. 아니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데 이런 희한한 해괴망측한 셈법으로 했잖아요. 그 그렇죠. 정말 5천만 국민 중에서 딱 한 명, 한 명. 5천만 분의 1 어. 곱하기 한 그다음- 명을 위한.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검찰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즉시 항소 다 무조건 하잖아요. 하죠, 무조건. 하잖아요. 예. 근데 또 안 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위헌 이 소지가 있다. 위헌도 아닌데 위헌의 소지가 있고 뭐 인권 보장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언제부터 인권을 보장을 했다고. 그래서 5천만 분의 1 곱하기 5천만 분의 1의 확률로 이게 된 거잖아요. 이제 로또 아니야 로또보다 더 진짜 심하게? 로또야, 로또.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거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솔직히 검찰하고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간에 처음에 네. 그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수사권 가지고서 막 난리셨을 때 그때 네, 막 네, 얘기하셨던 네. 거 기억나실 네, 거예요. 네.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내란죄 그럼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데 왜 경찰에서 영장 청구한 거 니네가 전부 다 다 가로채고 기각하고 왜 아무것도 안 맞아요. 해주냐. 예, 예. 게다가 법원은 우리한테 수사권이 있다고 정확히 써 있으면 네. 여기서 우리랑 경찰이죠. 네, 네. 경찰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해주고 나머지 건 그럼 다 기각해주든지 기각하든가. 예. 그렇게 안 하면서 야 니네끼리 교통정리해와 이랬단 맞아요. 말이죠. 그랬었어요. 그때 검찰이 얼마나 비분간계하면서 네. 우리가 직권남용죄를 할 수 있으니 거기에 부수적으로 내란 직권남용 무슨 직권남용 내란과 관련된 직권남용 네. 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있잖아 수사권 있잖아 이러면서 막 그때 엄청나게 자기네들이 정의로운 것처럼 막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공수처 그러면 공수처하고 경찰하고 그러면 합동사본부 하겠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막 자기네가 너무 속상해하면서 윤석열에 대한 거 이렇게 넘겨줬잖아요. 맞아요. 넘겨줘서 되게 이첩했죠. 치사반싸게 예, 예, 맞아, 맞아. 치사하게 윤석열에 대한 거를 아주 나중에 늦게 줬고 맞아요. 예. 결국 공수처에서는 체포하는데 힘 다 쓰고 윤석열은 수사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진실 뉴스 하나도 남겨놓고 못 받고 넘겨보고 넘겼고, 예. 되게 굴욕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야, 봐. 공수처가 무슨 능력이 있어. 맞아. 경찰도 무능력하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이 사람은 우리가 수사할 수 있어. 이런 식의 태도를 처음에 보이면서 맞아요. 가져갔죠. 그때 기억나시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갖고 갔을 때 검찰에서 받아가지고 우리는 공수처 니네 36 수사기관에서 한 건 다 그렇지, 빼놓고 그렇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다시 할 거야 하겠다. 했는데 안 됐잖아요. 예, 안 됐죠. 이제 법원에서 이 영장을 연장을 안 시켜주니까 굉장히 당황을 하면서 어떡하지? 이 지휘부 회의도 하고 했는데 난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에서 뭔가 공명심에 야 이렇게 대어를 낚았는데 우리가 해야지. 이런 그럴 줄 생각하는 알았죠.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우리 다 속았어. 다 진짜. 속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연장 신청 안 받아준 것도 되게 이례적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명확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으니 니네는 기소만 하라는 뜻이야 이러면서 그때 우리 너무 좋게 해석했는데 그때 영장 예. 부장판사가 2번이나 그 기각을 했을 때 네, 우리는 아 이게 명확하게 공수처에는 기소권이 없고 검찰에만 있으니 일부러 그러나 보다. 네, 그러고서 네.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일부러 연장을 안 해준 게 이 사람 구속 더 안 시켜주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취소 그냥 어. 할 명분 그냥. 뭔가가 내 사실 이렇게까지 판사님들을 의심하면 안 되고 나도, 검사를 의심하면 저도요. 나 먹고 사는데 지장 그러네요. 있어요. 그러네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내가 사실 이렇게 하면 세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아무도 안 말하니까 내가 나 했었으면 미친년처럼 죄송해요 오늘 왜 이러지? 세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나씩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짰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짰다고 생각하면 속상해. 이해가 되는 원래 거예요. 그런 게 아닐 텐데.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닐 텐데. 미안해요 내가 사실. 어제 또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 선고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 탄핵 기각 선고를 왜 갑자기 지금 하나라고 하면서 되게 불안해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탄핵 기각 선고를 하고 저쪽에서는 지금 아주 기고만장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요 내용을 보면 이제 감사원장 검사의 탄핵 기각이 윤석열 탄핵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석하냐면 봐라 니네가 한 탄핵 전부 다 잘못이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도 기각이나 각하를 해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네. 왜냐하면 그때 판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만장일치로 맞아. 탄핵을 기각하면서 네. 실질적으로 뭐 이 사람들이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이지 않다 이런 뜻은 아니다. 다만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네. 이런 그런 얘기였잖아요. 중대한 뭐 위법은 아니다. 혹시 이번에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게 이제 하나의 가설인데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 사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건 맞아. 그러나 탄핵에까지 이르지는 않을 정도였어. 잠깐 거기까지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그러고 해석이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해석이 하나가 하나가 있어요. 있고. 그건 이제 4대4를 주장하는 아주 매우 저쪽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네, 주장인 네, 것이고 네. 또 한쪽에서는 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 탄핵 다 기각시켜줬는데 네. 왜 그러겠어? 이거 하나 지금 하나 해결해 주려고 그런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제가 들은 또 하나의 썰은 가설은 네. 전체 원래 8대 0으로 하려고 사실은 처음에 그랬는데 그 중에 특정인 한 명이 아닌 듯한 행동을 취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특정인 한 명이 아닌 듯한 행동을 취하면 사실은 7대 1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이 후폭풍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까 맞아. 이걸 좀 조율하느라고 그렇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었었고 여기다가 우원식 의장이 네네네. 하필이면 이번에 괜히 또 마은혁 부장에 대해서 하라고. 네. 임명하라고 갑자기 그러잖아요. 네, 네, 아, 근데 마은혁 부장 임명 안 해도 이게 민주당에서 특히 우원식 의장이 이제 민주당 출신인데 네. 네. 불안하니까 저렇게 마은혁 임명하라 그런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마은혁의 성향을 생각해서 네. 이런 얘기가 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 법원이나 검찰을 믿으면 그냥 다 띄고 차 띄고 포 띄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무조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니까 네. 8대0이 무조건 나와야 나와야지라는 돼.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데 네. 하도 당하고 하도 우리가 뒤통수를 하도 많이 맞으니까. 모르는 일이 막 벌어지니까 네, 네. 막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못 믿게 되는 맞아요. 이 상황이 나는 너무너무 좀 슬프죠. 맞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한 4가지 가설 중에서 두 번째 가설, 요거 좋은 쪽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드는데, 왜냐면 이제 탄핵을 인용하려고, 근데 이제 지금 계속해서 저쪽에서 그 헌재 재판관들을 흔들려고 하면서, 야, 니네 왜 자꾸 민주당 편 들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네. 요즘에 그 지기현 부장도 막 애국 판사가 됐죠. 옛날에 애국 판사. 화교 판사라고 원래 했다가 화교였는데. 네. 지금 다 화교는 아닙니다. 네,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 좋아졌죠.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법원에 대한 테러도 조금 줄어들고 네, 네. 그런 협박하는 것도 줄어들었죠. 네. 헌재 재판관들한테 그렇게 욕을 해대더니 이제는 좀 줄어들었고. 그분들에 대한 네, 것도 네. 좀 줄어들고 요걸 좀 뭔가 노리고- 안정되고 있어요. 이거 노리고 그냥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게 좀 좋은 해석인데. 네, 좀 조용히 가다가 탄핵 파면한다 이렇게 가려고 그렇죠. 좀 달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다.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네. 또 욕 먹기 싫으니까 모르겠다고 말해버려요. 아니 그러면 선고는 왜 이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걸까요? 선거 늦어지는 것도 그래요. 원래는 14일설, 21일설, 17일설 막 맞아, 이러다가 맞아. 사실 근데 또 제가 또 들은 주요한 정보에 따르면 이제 보니까 다 틀렸지만 다 14일로 얘기를 사실은 어제까지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제 밤 네. 오늘 이제 선거할 네, 네. 선거 공지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할 것이다. 네. 그런데 그게 사실 믿을 만한 소식통이었거든요. 나는 솔직히 그래요? 말하면.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좀 믿었단 말이죠. 네. 그랬는데 안 되면서 사실은 하필이면 그날 또 제동초등학교랑 그 덕성여고랑 그 근처에 있는 학교들이 막 가정통신부터 네, 보내고 막 네, 그랬잖아요. 맞아요. 공문 가고 막 이랬잖아요. 보통은 공문 그렇게 안 받고. 하잖아요. 네, 게다가 드론 위에 띄우지 말아라. 그것도 금지시키고. 총포도 뭐 꺼내지 네, 말아라. 맞아, 그러면 맞아. 경찰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 맞아. 이제 모든 것이 다 한 곳을 향해 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결국에는 발표를 안 하고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건 또 좀 뭔가 안심시키려고 저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지 않게 기습적으로 뭔가 기습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조금 들어요. 근데 네. 사실 월요일에 발표를 하려면 금요일은 나와줘야 되잖아요. 오늘은 그죠 언제 선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근데 거니까. 오늘도 안 하고 화요일은 또 박성재 법무부 맞아요. 장관에 법무장관의 대한 탄핵 변론기. 변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화요일날 할까? 이거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유력설은 17일설을 유력설로 월요일. 보긴 해요. 저도 월요일로 그쵸? 생각해요. 월요일 얘기하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허를 찔러서 18일일 것이다. 내가 이제 미치겠어.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아니 맨날 어디 갈 때마다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얘기하는데 이 예측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맨날 그리고 맨날 혼만나고 맞아. 나한테 왜 너는 왜 이렇게 젊을라니 이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같이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그러면 맞아요. 미친 사람처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냐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정면 승부한다 네. 이문정 검사도 그랬다 예컨대 구속 취소하라 직시한거 관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문정 검사한테 욕을 안 하더라고요. 네. 내가 비겁하게 이문정 네. 검사님을 팔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17일은 최소한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나 8대 0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왜냐면 내가 아는 수많은 법관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판사가 아닌 관계로 1%의 가능성은 남겨놓자. 알겠습니다. 민트 초코님께서 지기현 판사 밤의 공보관 이런 표현을 하셨고요. 내가 그때 말해줬죠. 네,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산타님께서는 잠깐만 위로 올려주세요. 아니 말고 밑으로 내려주세요. 네, 산타님께서 노영희 변호사님 시원한 파란 브라우스 사드리고 싶어요? 왜 빨간색을 입으셨습니까? 이게 다 저들을 안심시키려. 안심시키려고. 나 화교 아니다. 나 파란 브라우스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두 분 케미가 좋으시네. 화교 판사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말에 하지. 로라님께서 주말에 해야지. 아니 근데 차라리 일요일 날? 경찰 입장에서는요.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시기 전에 선고 딱 하시고 문 닫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치, 그분들도 위험하니까. 위험하고 그 안에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문을 그냥 다 잠궜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 재판관들 마다 근접 경호하는 분들이 지금 다 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이 되게 긴장도가 지금 매우 높대잖아요. 높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좀 들은 소식 없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여기서. 아니 어저께 저녁에 기자들 사이에서 지방에 있는 기동대 버스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한테 다 물어보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물어볼 사람이 있죠. 딱 핵심에 있는. 했는데 아니다 하더라고요. 예. 나도 어저께 오후 이 시간 정도에는 내일 아니래요 이 소리를 들었는데 네, 네. 원래 그 전날 이 시간 정도에는 이 시간 좀 안 됐을 때였구나. 5시 반에 정치부 기자들이 다 이렇게 엠바고 풀어가지고 다 공지 얘기한다더라. 이런 네, 얘기까지 네.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지금. 우리 아무도 그러니까요. 못 믿어.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는 거죠 지금. 몰라요. 결론은 몰라요. 왜 그래 경찰 출신이. 오늘 오전 경찰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오늘 오전에 찌라시 하나 나왔었잖아요. 가짜 뉴스 하나 나왔었잖아요. 다 낚여가지고 막. 네. 정말.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오늘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 거부권 행사했는데요. 명태균 측에서는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내가 니네 껍질 벗긴다, 뭐 무슨 돼지 잡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한동훈은 무균자다, 복균자가 아니라 무균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또 명태균 측에서 내가 한동훈 날릴 한 방이 있다 또 이런 얘기 남상관 했거든요. 변호사가 그렇게 맞아요.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무균자일 수가 없는 게 복균자일 수밖에 없는 게 복균자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김건희 씨하고 대통령 되기 전부터 엄청 친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원래 친했죠. 원래 친했잖아요. 네. 윤석열 씨하고 엄청 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있었을 때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네들하고 되게 친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동훈 씨는 뭐 전혀 정말로 묻지 않았을까? 그러네. 당연히 다 알겠지. 때네. 그리고 김건희 씨가 모든 얘기를 다 서로 의논하고 그러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한동훈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한동훈 씨가 그럼 그때 명태균과 김건희 사이 관계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지. 그리고 그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씨를 내세워서 자기네들끼리 연결하고 얘기는 했지만 네네. 실질적으로 한동훈 씨가 뭐 전혀 내용을 몰랐나? 김건희 씨 혼자 그렇게 난리쳤다고 볼 수 있을까? 난 그건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겠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 되기 전에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되고 될 나서도, 즈음, 되고 그다음에 나서도. 지선할 때까지 그때 예.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예, 그때까지 그때 엄청 완전 친했어요. 친했을 때지. 특히 셋이. 언제까지 친했냐면 패밀리. 2023년 12월 이때까지 되게 친했잖아요. 네네네. 그때까지 그 대우조선해양 맞아. 사건 막 터졌을 때 법무부 장관 할 때 네. 대우조선해양 사건 터지면서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 씨한테 해법을 물어봐요. 윤석열 씨 부부가 명태균한테 김건희 네네. 씨가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해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대우조선해양의 그 파업 사태 터졌을 파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분이 이렇게 정말 0.3평짜리 그 세상같이 생긴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맞아, 그랬을 맞아. 때 이 명태균 씨가 내놓은 해법이 난 사실 잘 모르는데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네네. 자기가 그때 생각해낸 거는 엄청 세게 나가야 된다 강경하게 그러면서 손해배상 청구 엄청나게 세게 하고 이렇게 막 하라 이랬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그 카톡에 나온 거예요. 둘 간에 공개된 카톡에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둘이서 이렇게 막 오고 가고 하더니 그 얘기가 김건희한테 전해지고 김건희 씨가 법무부 장관하고 같이 무슨 회의를 열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물론 김건희 씨가 거기 참석하지는 않았지. 네네. 그때 법무부 장관이 껴있는 회의가 명태균 씨 말에 해법을 듣고 열려요. 그런 것들이 나는 괜히 이루어진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통해서 갔을 수도 있고 다 내 아니면 생각이에요. 직접. 아무것도 없어요. 하도 알겠습니다. 뇌피셜. 네, 노영희 변호사님의 나의 뇌피셜. 뇌피셜이에요. 네네. 아니 근데 맞을 것 같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2024년 1월 달부터 둘이 익십 사건 나고 맞아요. 그때부터 사이가 안 그때 좋아졌지. 비대위원장 뭐 선대위원장 이딴 거 하면서 사이가 네네. 안 좋아졌지. 그 전까지는 되게 좋았잖아요. 그럼요. 비대위원장 보낸 것도 윤석열이 보낸 네, 거잖아요. 그때까지 아주 사이가 좋았죠. 그럼요. 그리고 거의 삼총사. 나중에는 폴더 인사 할 때까지도 그래도 굴욕을 참으면서 살았잖아요. 그쵸. 그런 거 그러네. 생각해 보면 뭔가 이상하고요. 근데 있지. 이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다른 데서 들은 얘기로는 난 주워 듣는 얘기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주소. 네.
그 실질적으로 김건희 씨나 윤석열 부부가 그렇게 힘이 셌을 때 공천을 다 보훈 공천을 줬잖아요. 네네. 주변 사람들 다 보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충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한동훈 씨는 그러면은 그거에 관여한 게 없을까? 한동훈이 그때 비대위원장일 때.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2024년 1월 달부터 그 김건희 씨의 요청을 안 받아들여요. 총선과 네, 맞아, 관련된. 맞아. 예, 본인 그러면 그 비대위원장 전에 때. 있었던 지선이나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그럼 전혀 아무런 관여를 안 했을까? 내지는 김건희 씨가 오로지 김영선에 대해서만 공천을 해줬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좀 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말고도 네. 많았겠죠. 많았을 설마 하나만 가능성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워낙 그때 기세가 제일 등등했었을 때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한동훈 너 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뭐 이런 거 없었을까? 내지는 뭐 나 이거 내가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되는데 뭐 이딴 얘기 안 해봤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소문들에 의하면. 아니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뭔가 뻥은 좀 있고 과장은 있지만 아예 없는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뭔가 있잖아요. 그리고 녹취 이런 게 워낙 많으니까 뭐가 있어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중요한 건 2021년도부터 네. 2021년 3월 달에 검찰총장 이제 옷을 벗으면서 윤석열 씨가 나타나거든요. 네네. 최소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내지는 2024년 2월까지는 자기네끼리 되게 친했다. 맞아요. 명태균 패밀리였어. 씨, 패밀리. 그리고 한동훈 씨하고는 2023년 12월까지는 어쨌든 친했다. 네. 그러면 실제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가 2년이 좀 넘는 시간인데 2년 한 7, 8개월, 10개월 정도 되는 시간인데 그때 명태균 씨가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 몰랐을 리가 없고. 아무런 것도 없었을까? 없었을 리는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윤석열의 다음 황태자는 한동훈이라는 소리가 맞아. 막 들려왔었었고 윤석열이 막 일부러 키우려고 했을 일부러 때였었고. 키우려고 했었고 실질적으로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되면서 그때 한동훈 씨하고 서로 대선 그러니까 나중에 대권을 놓고 싸우는 사람들이다 막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막 네.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씨 당대표를 쫓아내고 그럴 때 김건희 씨네하고도 막 소리 이렇게 되게 많이 오고 가고 그랬던 게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그 브레인이라고 하는 한동훈 장관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 나는 그것도 좀 이상하다. 왜냐면 그 사람이 인사검증팀이었잖아. 한동훈 씨가 인사검증을 자기가 혼자 다 막 맞아. 했었잖아요. 그 예, 당시에. 예. 법무부 내 인사검증 예, 관련한 모든 팀을 인사- 갖고 갔었죠. 예. 법무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사를 맞아요, 거기서 다 맞아요. 했어요. 예, 원래는 그 인사검증을 예, 청와대 내에 따로 어디서 해야 했었는데 되는데, 그걸 예, 없애고 다 뺏어가지고 자기가 다 법무부 해버렸어요. 내에다가 그걸 만들었어요. 맞아요. 모든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법무부 법무부에서. 내에서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했었어요. 그럼 모든 종류의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 거쳐야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군요. 근데 몰라요, 나도 정확히는. 그냥 주워들은 이야기. 다 주워들은 얘기 혼자 나의만의 상상력이에요. 오로지 상상력일 뿐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준석 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준석 씨는 지금 이제 대통령 하려고 지금 벌써 깜짝 놀랐네 진짜. 어떻게 보셨습니까? 헛바람이 많이 들은 게 네. 명태균 씨가 이준석 씨를 사실 이렇게 많이 부추기고 맞아요. 그런 게 예, 예, 있어요. 예. 네. 10년 동안 국회의원 계속 나가다가 떨어졌죠. 네, 그다음에 네. 박근혜 퀴즈를 설명 올라왔다가 그다음에 보여준 능력은 없었었죠. 그런 다음에 유승민 따라 나갔다가 결국 망했죠. 네. 그러다가 자기를 화려하게 복귀시켜준 게 명태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명태균 씨한테 엄청나게 저자세로 그 나눈 카톡이나 서로 간에 대화한 거나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엄청나게 저자세로 사실은 둘 간의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준석 씨한테 막 반말하면서 맞아요. 막 이 사람 막 형이라 그랬다가 예, 막 예. 자기네끼리 막 별별 얘기를 다 하고 돌아다녔었는데 그때 원래 명태균 씨가 오세훈 씨를 대통령 시키겠다고 자기가 처음에 나섰다가 오세훈 씨한테 배신당하고 네. 그 다음에 잡은 사람이 이준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 대통령 시켜줄게 오세훈 씨한테 그러다가 서로 이제 삐끼고 오세훈 양아치 설이 이제 막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이준석이었거든요. 이준석 씨가 나이도 어린데다가 이준석 씨가 사실은 딴 사람한테 되게 거만한 사람인데 네. 명태균 씨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잘 풀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대통령도 시켜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까 해서 좀 있죠. 아니 궁금한 거는 이준석 씨는 왜 아직 마흔도 안 된 거 아니에요? 마흔도 안 된 데다가 지금 뭐 탄핵도 안 됐는데 왜 본인 혼자 대통령 후보라고 하면서 뭐 막 몰라요, 공약을 나도. 내고 있던데. 몰라 나도 왜 그러지? 깜짝 놀랐네. 우리는 마흔 넘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마흔 넘었다는 거. 아니 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피선거권이 있다는 거. 굳이 그렇죠. 우리 대선 나갈까요?
우리 자격이 돼. 우린 자격이 그리고 돼. 권력이 있는 게 참 좋더라. 왜냐면 최상목 같은 그러니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갑자기 권한대행하더니 별별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잖아. 게다가 맞아요. 요즘 최상목 대권설도 나와요. 맞아. 무슨 뭐 외국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일부러 웃으면서. 자기네가 막 이렇게 막 퍼뜨리는 건데 네. 씩 웃으면서 왜냐면 또 나오. 최상목은 지금은 생각이 그게 없다. 한덕수랑 둘이서 웃기는 게 그거예요. 한덕수는 자기가 미국 통이라 그러면서 네. 미국 사람들이 자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최상목에는 라인이 없어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 미국이랑. 네. 근데 나는 대화가 된다. 이걸 되게 주장하거든요. 네네. 근데 솔직히 최상목 씨도 코널대 나왔거든요. 그 네. 학교. 그러면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 최상목 때 뭐 라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굳이 찾아가 보면 한덕수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죠. 더 네. 젊고 더 이렇게 핵심적인 사람들이 네. 많으니까. 하지만 최상목하고 한덕수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최상목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거나 욕심은 부리지 않았었는데 네. 이게 경제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경제를 너네보다 내가 훨씬 잘한다 그래가지고 1대1로 다이다이 붙어봐 내가 다 이기지 이긴 네. 분위기잖아. 그러니까 경제? 그럼 나도 경제?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막 자꾸 부추기고 바람을 넣으면서 이제 그 약간 배우가 생각을 하고 있나 배우가 보다. 대통령실이라는 소리가 있긴 해요. 왜냐면 처음에 그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람은 쫄보라서.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막 약간- 혼났잖아요. 처음에. 네네. 처음에 이제 약간 좀 정의롭게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네. 혼나고 난 다음부터 얘네들이 시키는 대로만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왜 그러겠냐는 거예요. 말 잘 지금 들어가지고. 현재 있는 대권 주자 중에 아무도 사실은 밀고 싶은 사람이 없었던 네, 거야. 네. 그러니까 야 경제 너 잘하지. 너 뭐 특별한 흠도 없지. 뭐 이 정도면 너 신선하지. 네. 그러면서 그때 한창 대통령 후보로 밀고 싶은 국민의힘은 워낙 꿔서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이창용 설 네, 나왔잖아요. 네. 다 그 경제 관련된 사람들이었거든요. 맞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추김을 당한 걸로 아.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된다, 그죠? 그쵸. 왜냐면 윤석열은 기각이 되게 분명한데 어. 왜 저렇게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왜냐면 인사도 다음 다 대권 하지? 주자로 그치.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다 그렇대요. 네. 이번에 우리 아무도 안 돼. 우리는 지금 대권이 중요하지 않아. 음. 당권을 쥐어야 돼. 어.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현재 지금 친윤 쪽이나 용산에 있는 사람들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데 찐윤이나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누가 지금 대권 후보라고 나오는 사람 중에 자기 편이 누가 있겠어요. 김문수 말고는 아무도 없거든. 네. 근데 김문수는 좀 너무 너무 오른쪽에 가 있고 예. 게다가 중도 확장력도 안 없고 되고. 게다가 좀 무능력해 보이잖아요. 네,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최상목 같은 경우는 말도 잘 듣지. 자기 말 잘 듣지. 그다음에 마흔 자기 임명 안 하는 대행으로서 거가. 자기가 역할 너무 잘하고 그 있지. 거부감 계속하면서 어. 네.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너무 이렇게 주기 잘 맞지. 예, 인사 막 그냥 하면서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그렇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예. 욕바지를 앞에서 하고 있고. 나서고 있지. 예. 지금 아무도 욕을 안 하고 있잖아.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예, 예. 오로지 최상목만 나서서 하니까 그러니까. 욕바지잖아요. 그러니까 너 말 잘 듣는다. 너 참 잘한다. 이러면서 게다가 또 최상목은 배신할 수 없는 게 보은 인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박근혜 때 그 미르재단 맞아. 때 그때 문제 윤석열이 됐- 거의 윤석열이가 행동대장이었는데. 도와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 사람 빼줬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때 한번 살려줬지. 아. 두 번째 살려준 게 문재인 때는 완전히 낙향해가지고 그냥 어디 학교에 이렇게 좀 떠돌아다니면서 존재감이 없었는데 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서 이 사람 불러들였지. 그러고 야. 난 다음에 윤석열이가 이번에 대통령 대행까지 만들어준 거잖아. 네. 얼마나 고마워요. 당연히 은인이네 보내야지. 진짜 보내야지. 은인. 네. 말 잘 듣다 보면 또 나한테 한 자리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지금 또 분위기가 막 탄핵 안 되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고 4대 4라 그러고 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고 국민의힘도 민주당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또 막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네, 보이고 네. 이러니까 괜찮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마흔이억 재판관은 끝까지 임명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버티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러면 본인은 탄핵되거나 아니면 이거 직무유기로 기소가 될 지금 텐데 완벽하게 그 장을 완전 만들어 놓고 맞아, 맞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마 마음속으로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헌재에서 우리는 대통령이 살아 돌아올 것이다. 그럼 나는 정말 이제 앞으로 이 그렇죠. 국민의힘 당에서 나의 입지가 엄청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살아 돌아오지 않더라도 비록 기각이 되더라도 되더라도 이제 다음에 당권 그렇죠. 생각하고. 윤의 어떤 지분이 그렇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윤의 지분을 이제 주든지 할 거니까 근데 윤이 그 찍는 전에- 사람이 될 거잖아요. 그 전에 자기가 탄핵당하고 그 전에 자기가 내란 공모죄로 들어가고 안녕 멀리 안 직무유기 나갈게. 걸리고 그러면 사실 이제 그렇죠. 문제가 생기죠. 끝인데, 네. 그럴 때는 사면이라고 하는 이 카드를 또 받으면은 자기는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아니 무슨 소리야 어차피 이 사람은 대행에서 끝나고 나면 깜빵 갈 수도 있는 건데 네.
아니야. 사면이라는 카드가 있잖아. 이번에는 비록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도 되면 어때? 괜찮지. 이렇게 생각한다. 아, 정말 이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해먹으면서 어, 다 사면시켜주고. 정말 생각들이 우리랑 틀려요. 맞아요. 아, 정말 그냥 단순히 절도범, 친구랑 싸우고 폭행 뭐 사건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가서 제대로 다 살고 나오는데 진짜. 맞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 내가 추천해 줄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클럽은 못 가는 나이지만 대통령은 될 수 있는 나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분이 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십시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몇 분이야? 하루빨리 탄핵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네요. 네, 노영희 변호사님이랑 이야기하니까 너무 유쾌해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네.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나왔는데 이 시민언론 민들레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매체이고 언론사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칼럼도 계속 자주 읽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도 제가 자주 읽는데 이 방송 유튜브 하는 거 사실 잘 몰랐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 덕분에 알게 됐는데 오늘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또 채팅이나 참여하시는 분들 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이 알려가지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트초코님 대권 가자. 감사합니다. 네. 산타님 두 분 커피숍에서 내 얘기 나누는 걸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수다를 수다 떨었습니다. 삼매경이었네. 네, 너무 미안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네, 수사 가자, 탄핵 가자 많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하루빨리 탄핵이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의 봄, 우리에게도 봄이 오기를 바라며 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